안녕하세요. 4.0 시대의 과학 콘서트 사과콘 진행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MC 마이봇입니다. 마이봇 오랜만인데 우리 지난 겨울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벌써 봄이 오고 보니까 새싹도 나고 그리고 곧 꽃도 필 것 같은데 모든 생물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도 과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이봇 어떻게 생각해? 네, 생명의 느낌은 모르지만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는 압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이오 궁극의 과학입니다. 강의해 주실 교수님들이 IT와 바이오의 융합을 연구하는 분들이라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 학습 로봇이라서 아주 유식하게 어려운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오늘은 바이오, 궁극의 과학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실 우리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 제가 식당에선 자주 뵙는데 또 여기서 뵈니까 또 조명 받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엑소 두 분 나오셨는데 덕분에 저까지 돋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먼저 우리 조광현 교수님 강의하실 제목은 제가 읽어도 모르겠어요. 자, 시스템 생물학 바이오 산업의 새 장을 열다인데 도대체 시스템 생물학이 뭡니까? 네, 시스템 생물학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만약 고장난 세포가 있을 때 공학자는 과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윤식 교수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바이오 융합이라는 주제인데 도대체 바이오 융합 그건 뭐죠? 네, 바이오 융합이란 이제 비생물학자, 이제 공학자들이 바이오 생물학을 봤을 때 느끼는 새로운 관점,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역시 제 머리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강연을 들으면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 분 교수님은 융합 연구로 흥미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두 분 공통점은 융합 연구인데 이런 강연은 우리 사과콘 아니면 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강의를 먼저 들으면 좋을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할 텐데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결과 보겠습니다. 우리 조광현 교수님께서 58.3%, 우리 빅데이터 41.7%.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조광현 교수님께 멋진 강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현, 카이스트 바이오 미술공학과 교수, 생명체의 비밀을 찾아가는 공학자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생물학은 우리가 생명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채집하고 분류하고 기술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윈과 멘델이 그러한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을 제공하였고요. 1950년대에 왓슨과 크릭이 유전 물질의 생화학적 구조를 규명한 이후로 현대 생명과학은 분자생물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그 생물학이 20세기 후반을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의 원인은 바로 측정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한 생물학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실험실에서 매우 소량의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러한 측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0세기 후반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많은 용량의 데이터 측정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생물학 측정 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 약 10여 년간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우리 인체의 세포 내에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약 40억 염기쌍에 이르는 염기 서열을 모조리 찾아보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될 즈음에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생명현상의 비밀이 밝혀지고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그런 난치병들이 드디어 정복될 것이다 라는 부푼 희망과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염기 서열이 모두 밝혀진 이후에도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연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본질에 관한 논쟁에서 아주 재미난 화두를 제기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유리 라츠프니크라고 하는 한 생물학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생물학자는 이와 같이 고장난 구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물학자들이 미지의 생명 현상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따와서 이와 같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열심히 연구 계획서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따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비로 이 고장난 라디오와 똑같은 제품을 한 100개 정도 삽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뚜껑을 열고 자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일부러 고장을 내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장난 라디오와 같은 현상이 발견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품이 정말 중요한지 또 어떤 부품을 고장났을 때는 라디오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를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러한 기록을 토대로 이 라디오에서는 전기 신호가 이와 같은 A, B, C, D의 순서로 신호의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신호의 흐름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물학자들이 생명현상을 기술하는 일종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중요한 부품의 고장을 찾아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품의 고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조절 장치라든지 또는 볼륨을 조절하는 조절 장치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이러한 소위 넉아웃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부품 요소를 일부러 고장내서 그 현상과 연결짓는 방법은 그 고장의 원인을 결국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학자들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공학자는 이러한 라디오의 신호의 흐름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흔히 전기 회로도라고 하는 그런 회로도 형식으로 그 신호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이미 잘 정의된 각 부품들의 전류와 전압의 성질에 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호 흐름도를 따라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그 고장의 원인을 파악해낼 수 있고 어떠한 고장의 원인도 다 찾아내서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학자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몸의 고장난 세포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생명과학 기술과 정보기술 그리고 시스템 과학 기술이 융합된 하나의 융합 학문으로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1세기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현대 과학 그러니까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뉴턴 그리고 현대 과학의 모든 분야의 저변에는 소위 환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더라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우리가 쪼개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 궁극의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원주의적 시각이 많은 물리학, 화학,
여러 다른 과학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독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만은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원인은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창발적 성질, 창발성 때문입니다.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질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듯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데서 잘 설명된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현상의 창발성은 분자 수준에서부터 세포, 조직, 장기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생략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관측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창발적 성질 때문에 그런 환원주의적 시각이 이러한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약 40조 개의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최초에는 단 하나의 세포였죠. 수정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체에 모든 생명 활동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초의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분화될 수 있었을까요? 와딩턴 박사는 이와 같은 은유를 통해서 언덕 위의 공은 아직 분화되기 전 세포이고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세포들은 각각의 분화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을 걷어내면 그 바닥에는 못이 박혀 있고 못이 줄을 지어서 박혀 있고 그 못에 줄들이 연결돼서 이 언덕의 지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덕의 지형은 결국 그 줄의 팽팽한 정도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 은유에서 와딩턴 박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닥에 박혀 있는 못은 불변하는 유전자를 의미하고 이 지형과 연결된 줄의 팽팽한 정도는 유전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호작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유전자는 동일하더라도 그 상호작용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세포들로 분화될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시스템 생물학은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서 이와 같은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창발적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기존의 생물학과 정보기술, 시스템과학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분자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 도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바이오 빅데이터들을 집대성해서 시스템 과학을 통해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을 정립할 수 있고 이러한 모델을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통해 생명 현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 이 암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최선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매우 부작용이 적고 암세포 내의 특정 분자만을 표적으로 하는 소위 표적 항암제가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 생겨나는 질병이지만 한두 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나 수많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마다 그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제각각입니다. 자, 그러한 정보로부터 과연 이 암 환자에게 어떠한 표적항암제
또는 그들의 조합을 처방해 주는 것이 최선일까?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스템 생물학은 먼저 기본적으로 암세포 내에 여러 분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자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유전자 돌연변이 정보를 대입을 해서 그 환자 개개인의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슈퍼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암제를 가상으로 처방해 보는 것이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연 이 암 환자에게는 어떤 항암제의 선택이 최선일까를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평균 15년 그리고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처음 약물 타겟을 찾아내고 실제 약물이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쓰일 수 있을 때까지 성공 확률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약 개발은 그와 같은 거대한 그 개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효율적인 약물 타겟을 처음부터 찾아낼 수가 있고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후발주자들도 얼마든지 신약 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IBM, 애플, 아마존 등등의 수많은 IT 기업들이 많은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자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여러 산업 영역 가운데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단연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는 IT와 바이오의 융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래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생물학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집약적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전통적인 생물학이 IT와 결합이 되면서 시스템 생물학이 열어가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영 교수님께서 우리 생명 현상들을 우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실제 실험하지 않고도 컴퓨터만으로도 우리 사람의 생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다음 강연 듣고 또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 다음 강연은 어느 분이시죠? 이미 인간과 인공지능은 함께 생명의 신비를 풀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연은 어느 교수님인지 소개해 줄까요? 김유식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와 연애하고 연구자와 결혼한 남자. 세상에서 연구가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뭐 두 가지 다른 학문이 합쳐진 게 융합 연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렇게 이제 생물학이란 생물 시스템이라는 저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저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개개인의 연구자가 저 큰 자갈이라고 하면은 저 자갈로 이 병을 채웠을 때 지금 제 왼쪽에 보이듯이 저게 가득 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득 찼다라는 거는 생물학을 모두 이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꽉 찬 것 같지만 중간에 있는 저 조그만 자갈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게 또 차게 되더라도 제 오른쪽에 저 모래를 집어넣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융합 연구라는 게 이 개개인의 연구자가 개개인이 할 수 없었던 저 구멍들을 메워주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융합 연구는 어떤 연구일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융합 연구라고 하면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생물학자와 완전히 다른 엔지니어, 생물학을 전혀 모르는 엔지니어, 이 둘이 같이 하는 게 융합 연구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듯이 박식한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저 연구자가 하는 일을 융합 연구일까요? 그러면은 공동 연구와 융합 연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히 저 둘이 일을 하면 그건 공동 연구는 아닐까요? 융합 연구는 그럼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융합 연구란 저렇게 생물학자와 비생물학자가 같이 연구를 시작을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재상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저 둘이 합쳐져서 좀 더 박식한 사람이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융합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진짜 새로운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박사학위 딴 연구인데,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제 초파리 배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 이 유전자들이 1990년도에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2007년도였고요. 사실 이미 다 알려진 시스템을 갖고 생물학자들은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시스템이다라고 사실 떠난 분야였어요. 이 분야가.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패턴들을 수치화를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이 있고 하늘색이 없어져서 검정색이 나오는 진짜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하늘색을 한번 이 수치화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서 처음 딱 알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수치화를 함으로써 이게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다르다. 예전에는 정말 단순히 빨간색이 양쪽에 똑같이 존재하니까 하늘색이 똑같이 없어져서 검정색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화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질문이 생겼죠. 그래서 왜 다를까? 그래서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물학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물학 지식이 너무 없어서 생물학자들 다 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논문을 읽고 어떤 유전자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초록색 유전자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 초록색 유전자도 빨간색과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였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이 제일 왼쪽, 이 머리 쪽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였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머리 쪽에는 이 초록색이 하늘색과 빨간색과 결합하는 걸 방해하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파란 하늘색을 잘 못 없애는 건 아닐까. 이 모델을 저희가 세우고 이 모델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얻고 다녔는데 하나같이 모든 분들의 답은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봤을 때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안 된다기보다도 그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생물 시스템에서 즉 경험상.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런 단백질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이제 모델을 세웠고 실제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도 많이 얻고 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왜 저희는 이런 모델을 세우고 이런 새로운 관점도 제시를 했는데 왜 생물학자들은 그 생각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정보가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초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에 많이 밝혀졌고요.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유전자를 모두 찾아보겠다고 했던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이 지놈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1990년도 시작해서 2003년에 끝이 났어요. 사실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연구자분들의 또래는 그분들 나이에는 결국 하신 일들이 유전자 하나를 잡고 나는 이 유전자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유전자만 계속적으로 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가 되니까 이런 유전자 정보가 많아지고 이제 그럼 유전자들끼리 서로 두 가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한번 봐보자. 아니면 세 개를 봐보자. 라는 이런 새로운 접근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초파리 얘기를 넘어서 이제 4.0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럼 4.0 시대에 이런 접근 방법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제 어떠한 환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있을 때 단순히 모든 환자를 단순히 뭐 대장암이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환자는 치료법 A를 쓰고 어떤 환자는 치료법 B를 쓰고 어떤 환자는 치료법 C를 쓰고 이렇게 다양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그것이 4차 산업 4.0 시대의 이제 바이오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정밀 의료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같이 이 이미지를 수치화하고 아니면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다수의 유전자를 동시에 봄으로써 이러한 이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대 교수님과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암 환자, 이게 지금 대장암 환자 이미지인데요. 대장암 환자에서 암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찍으면 정상 세포도 있고 암 세포도 있고 그리고 암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암 유전자의 발현량을 수치화한다면 환자를 암 유전자 발현량으로 이렇게 상중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런 이미지 분석도 그리고 이 이미지 분석에서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의 키 핵심 기술인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환자를 분류해주고 그 분류한 환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실 딱 보시게 되면은 상중하 사실 쉽잖아요. 그걸 굳이 인공지능을 써야 할까요? 그냥 저희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딱 보고 저건 당연히 상이고 얘는 당연히 중이고 얘는 당연히 하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컴퓨터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컴퓨터 분석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상중하지 사실 이제 진짜 환자 데이터를 보면 저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번, 2번 오른쪽에 보여주는 게 한 환자의 다른 이미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번은 저 빨간색 점이 좀 더 많아 보이죠. 1번보다. 그럼 저 환자는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다수의 이미지를 분석한다면 얘네들을 평균을 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발현하면은 얘는 상에 가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항암제에 대한 세포 반응에 대한 연구예요. 대장암 세포가 있는데 대장암 세포에 항암제를 처리했을 때 어떤 세포가 왜 죽느냐? 항암제니까 당연히 세포가 죽는데 왜 죽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 죽느냐를 밝혀서 어떠한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가 죽는지 그거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논문도 2015년에 나왔지만 사실 예전 논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전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의 데이터를 저희가 좀 한번 재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비교군에서 이게 대장암 세포고요. 항암제를 처리하면 세포가 죽어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 논문에서 밝힌 유전자 지금 유전자 1이라고 돼 있는데 유전자 1을 감소시키고 항암제를 처리하면 세포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저 유전자가 만약에 감소되어 있는 대장암 환자는 저 약을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 굳이 저 유전자 하나만 봤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이 배경 지식, 이 항암제 처리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유전자도 분명히 관여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유전자를 또 감소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항암제를 처리했더니 역시나 안 죽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정말로 이 논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저 유전자 1번이 아니라 사실 다수의 유전자가 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저 물음표들을 저희가 지금 한번 밝혀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밝힘으로써 지금 이게 대장암 시스템인데 이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 단백질이 없으면 이 항암제를 처리하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노란색 단백질이 없는데 빨간색도 없다면 처리해도 괜찮다. 아니면은 저 보라색이 없다면 처리할 경우 항암제를 처리하면 더 잘 듣는다 약이. 사실 이러한 좀 이제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이제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회를 받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하는 연구를 이제 많은 분한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반응이 되게 갈려요.
이제 생물학을 전통 생물학 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응용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좀 더 응용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 가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 기초와 응용의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 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제가 하는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 암 유전자도 사실 이 유전자가 암 특이적이다라는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이 항암제에 대한 이 반응도 이 유전자 1, 유전자 2에 대한 기능에 대한 기초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암제에서 저렇게 반응을 할 거다라는 가설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학생들도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기초 연구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새로운 거를 해보자, 이런 기초 연구를 해보자고 했을 때 많은 반응들이 그거를 하면은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사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일단은 기초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기반으로 응용 연구를 해보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밝히기 위해서 기초 연구를 하는데, 사실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페이션스가 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적으로 이런 융합 연구라든지 이런 정밀 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이 융합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리예요. 저같이 공학자들이 바이오를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바이오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세미나를 간다. 그럼 하루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며칠을 가야 돼요. 서부에서 동부 가려면 한 2박 3일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분들도 이 융합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오른쪽 그림처럼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이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사실 저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 밑에처럼 좀 더 오픈돼서 좀 더 개방해서 이 다른 학과에서 일하시는 생물을 하시는 분들과 이 생물학 궁극의 과학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들면은 좀 더 이 궁극의 과학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거를 우리 패널들이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994 아마 핸드폰 번호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한번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문은 아까 조광윤 교수님께서 생명체는 창발성 특징이 있어서 개개인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더 새로운 특성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생명체 연구를 할 때는 그런 패스웨이들을 섞다 보면 어느 정도 특정 시스템의 크기가 나올 텐데, 이 정도 시스템 크기면은 가장 창발성 특징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래도 기존에 있던 패스웨이들을 집대성해서 좀 최적의 연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과 하나 잠깐 빌려드릴까요? 사실 그런 창발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개수나 그 복잡도에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과가 세포 내에 두 개의 분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두 개의 분자가
각자가 이제 어떤 활성이 변화하지만 각각의 분자가 서로 다른 분자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한 분자에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분자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급격하게 어느 순간 증가하는 그런 스위칭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둘의 서로 한쪽은 다른 쪽을 활성화시키지만 이 분자는 이 분자를 억제하는 소위 음성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이 분자의 활성 정도가 마치 끊임없이 진동하는 그런 주기적인 진동 신호를 반복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생명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생물학 실험에서 관측하는 것은 한 스냅샷을 통해서 그 생명체가 그 순간에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사진을 찍는 그런 형태의 실험들인데 실제로는 그 생명 현상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스냅샷들을 여러 장 찍어서 그것을 우리가 영화 보듯이 연결시켜서 보아야만 실제로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이내믹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직관을 뛰어넘는 공학적 접근이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서 주셔서. 예, 아주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더 복잡한 대답이 됐는데 어쨌든 그 우리 그 종양 박사님께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거는 여태까지의 모델은 정적인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연결돼 있고 동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시스템을 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스템의 전사 모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모델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 대표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가상인체 모델링이 얼마나 완벽성 또는 정확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충분히 지금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점은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 것인지랑 현재 발전하고 있는 기계와 그런 인공지능과 그런 생리학적인 모델링을 합쳐진다면 새로운 생명체 아니면 뭐 가상의 인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물론 우리가 이제 가상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가상 인간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약물의 효능이라든지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산업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뭐 버추얼 휴먼 프로젝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꽤 오래돼서 하고 있는데. 예. Virtual Physiological Human 예. 프로젝트라고 하는 VPH 프로젝트가 유럽 연합의 컨소시엄으로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러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한 생명 현상,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회로는 회로에 관한 모델이라든지 예를 들어 줄기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주요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은 어떤 조절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좀 더 세분화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모델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파이자라는 대학적 제약회사에서 제2형 당뇨병의 신약 후보 물질로 개발 중인 약물에 대해 엔텔로스라는 회사가 그 약물의 효능이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물 실험에서는 효능이 있었지만 인체에게는 효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는데 나중에 임상 실험에서 검증됨으로써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도처에서 실제로 가상 인체 모델을 구현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큰 성과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 한마디만 더 하면은 사실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상세포가 가상인체 이게 사실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틀린 사실 뭐 가상세포가 실제로 실험과 비교했더니 어느 면이 틀렸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왜 틀렸을까? 그럼으로써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다음 실험을 해야 될까? 사실 이런 모든 게 사실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제 가상세포 같은 걸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얼마나 완성이 돼 있냐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얼마나 틀리냐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융합 연구를 함에 있어서 공동 연구보다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더 융합 연구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학부생 수준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 그런 제가 전산이나 전기전자라든지 수학과의 약간 강의를 듣는 게 실제로 나중에 제가 융합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람이 융합 연구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융합 연구의 결과물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융합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려면 사실 그 분야를 좀 모르는 사람이 그 분야를 접근할 때 새로운 관점이 생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박식하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수학을 꼭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수학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난 수학이 싫어,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볼만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충분히 지금 막 미리부터 막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이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를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나중에 융합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께 제가 한번 공통으로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이 다 생물학과 관계가 없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지금 이제 본인의 그 전공으로부터 융합 연구를 시작했는데, 만일 같은 연구를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물학을 전공한 분이 전산이나 시스템, 제어를 배워서 연구하는 게 더 유리할지, 혹은 우리 김윤식 교수님처럼 생물학 하신 분들이 공학적인 이런 접근 방법을 배우고 공학적인 시야를 키운 다음에 융합연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게 이 분야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우리 조광희 교수님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공학자가 이제 저와 같은 공학자가 이런 시스템 생물학에 접근할 때의 장점은 우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생물학 지식을 습득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생물학을 먼저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 공학을 익혀서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할 때에는 우선 그 풀고자 하는 관심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학적 지식을 찾아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우선 공학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공학에서 출발해서 생물학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팔은 안으로 생각을 굽죠 원래. 김윤식 교수님은 사실 생명화학과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초파리 그 유전체 연구는 사실은 네. 굉장히 그쪽에서는 이단화처럼 느껴지실 텐데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공학으로 배우고 학문은 공학인데 연구는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학자가 생물학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학이라 그러면 생물과 공학 이 차이를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는 기초 학문이라고
많은 분 생각하시고 이제 공학은 응용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공학도들이 배우면서 생각하는 건 이거를 이 기술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 시스템에도 저희가 공학에서 배운 그러한 그런 지식을 적용해서 생물을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연구자분들이. 그래서 좀 더 그런 공학 그 배움의 그 마인드 때문에 이제 공학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저도 공학을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학이라는 거는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어디 적용할까라고 볼 때 생물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나 찾은 거죠. 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학적인 경험과 지식을 풀어놓는, 마음대로 공을 차고 뛰어놓는, 아마 이런 영역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은 뭐 비단 공학과 생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이 로봇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로봇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전산학부에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할 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지식과 영역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놀이터에 뛰어들면 새로운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이봇은 아까 보니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뭐 팔도 돌리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느꼈는지 한번 마이봇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 같은 로봇은 이런 거 몰라도 되겠죠. 예,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같이 해주신, 또 발표해주신 두 교수님께 크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컴퓨터 시스템과 빅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깊게 나눠봤는데 평소에 다루기 힘든, 흔치 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봇, 오늘 강연 어떻게 들었어?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 산업은 IT 관련 신기술로 앞으로 더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카이스트와 KBS가 공동 기획한 4.0 시대 과학 콘서트 사과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spend my nights